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이어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변호인단과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 정치권은 설 연휴 기간 민심 향배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 대통령이 오늘도 변호인단과 접견을 하면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이유로 아마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 또 하나는 이제 보석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전략을 좀 갖고 갈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재판에서는 보석허가 청구도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는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시켜달라 이런 신청들을 할 걸로 보입니다. 즉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다 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동안에 대응해온 바를 보면은 사실은 없는 제도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윤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청들을 했었습니다. 단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인 윤 대통령을 위해서는 보석허가 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한편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니 이 탄핵 심판은 헌재법 51조에 따라 멈춰달라 이런 신청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리고 변호인이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보석허가 청구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가 기각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가 기각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보다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보석허가가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헌재에서의 절차가 정지되려면은 저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헌재 기관 구성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4월 18일이 되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6인 체제가 되거나 혹은 7인 체제가 될 텐데 그 후에 어떻게 탄핵 심판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후속 헌법재판관 충원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뭔가 여야 합의를 해서 방안이 나온다든가 하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나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장외에서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계속된다면은 역시나 그런 탄핵 심판 절차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대통령의 향후 전략과 전망. 지금까지 수사 절차 또 진행된 탄핵 심판 절차에서 일관되게 보여준 태도는 모든 이 또 불복 절차의 절차 진행을 신청을 하는데 저는 그 목적이 실제 인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 인용이 되고자 하는 목적하에 한 절차 진행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헌법재판소 또 법원 또 검찰 등을 향해서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의 기본적인 입장이 먼저 가지고 그리고 이 절차에 의해서 피고인의 권리로서 아니면 탄핵소추 피청구인의 권리로서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야 되는데 계속 공격해 왔지 않습니까? 공수처, 검찰, 또 법원, 또 헌법재판소까지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불복 절차를 통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사법부 또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여론의 공격을 유도하는 목적이 좀 커 보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한 이 헌법재판의 정지도 이 법 규정 취지상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량 규정인 거고 형사재판이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탄핵 소추 사유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서 이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만이 위헌 여부라든가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하나여 인정될 수는 있지만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의 전례도 그렇고 인정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보석 청구 역시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청구 기각 사례 또 여전히 대통령이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태도를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권리를 고려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심판 중지 등 보석 청구 등 이 실현 자체보다는 어떤 여론을 위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다음 달 4일, 6일 그리고 13일까지 이제 8차 변론까지는 줄줄이 탄핵 심판 변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 형사 사건도 재판부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각각을 대비하는 대통령 측의 어떤 주안점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모두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회를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이게 공통된 핵심입니다. 즉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느냐가 핵심이고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뭐 끌어내려고 하려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는 그 위헌성에 있어서 이제 주요한 징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이게 공통된 쟁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5차 변론기일에서 있을 그 주요 증인들의 증언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 증언을 할 예정인데 많은 언론에서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어떤 진술을 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진술해온 바에 비춰보면은 윤 대통령과 가장 입장이 반대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뿐만 아니라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도 대단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뭐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지냐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키업고 나오라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었던 새벽 1시 3분 이후에는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진술이 헌재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눈여겨볼 것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본인의 형사재판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에서 직접 출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변호인과 함께 그 밝힌 입장을 보면은 나는 명령 지시받은 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정당행위고 무죄다라는 논리 위에 서 있어요. 군인이 그 순간에 계엄의 위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 지시받았으면 지시받은 대로 해야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그 논리를 일관하면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모종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관점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어떤 진술을 할지가 우리 언론에서 아마 많이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증인들의 증언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판부 배당 같은 경우는 어떤 재판부로 배당이 되느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은 얼마나 봐야 될까요? 뭐 일단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 다 동일한 이 쟁점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거고 증거도 대부분 겹치고 또 주요 이 공범자,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어떤 증언 내용도 사실은 다 같은 범죄 사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 배당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법원이 고려해서 할 것으로 보이고 사건도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뭐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증인신문이나 절차를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고 사실 지금 주요 뭐 김용현 장관이라든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등 핵심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라든가 홍장원 1차장 같은 참고인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사건의 재판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증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굳이 이 각 공판 절차를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서요.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거나 또 사건이 병합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구성 등등에 있어서의 공정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라는 일종의 카르텔,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윤상현 의원 역시도 편향성 부분이 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즉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축구 심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 데이비드 쿠트라고 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심판이 한 두어 달 전에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SNS에 그 심판 본인이 말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프리미어리그 주요 명문 구단 중에 하나인 리버풀을 두고 형편없는 팀이다. 영어로는 훨씬 더 원색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영상이 나오고 그 영상에 보면은 이제 리버풀의 감독인 위르겐 클롭을 또 원색적으로 비난했거든요. 그 즉시 EPL 사무국이 그 데이비드 쿠트 심판의 경기 배정을 중지하고 직권으로 조사를 한 끝에 결국 이 심판은 프리미어리그 주심에서 퇴출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SNS를 둘러싸고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정도로 논란이 크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국민의 최대 다수가 수긍하고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될 만한 논란이 있으면 헌재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대다수의 그 양심적이고 평균적인 법관들은 SNS 잘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거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뭐 프로필 사진도 걸지 않고 댓글이나 글도 굉장히 조심해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영배 대행의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가시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사실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가 지금 타당한 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기존에 한번 회피 깊이 얘기했을 때도 헌재에서는 그와 상관없이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내리겠다라는 입장을 한번 발표한 적은 있어요. 다른 일이었지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렇습니다. 불공정 논란이든 어쨌든 재판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의 신청이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평의를 통해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에는 특정 성향이라든가 뭐 이재명 대표와의 특정 관계 이런 게 고려될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전원 일치의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불공정 재판 또 카르텔까지 얘기하는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SNS 정도를 지금 들고 나왔는데 그 며칠 전에는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 조문을 아무 근거 없이 추정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또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2011년부터 13년 상간에 있었던 몇 차례 SNS 메시지에 그냥 안부 인사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관계 정도가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지금 재판의 불공정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문영배 대행 같은 경우에는 과거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한 헌법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불공정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것에 불과하고요. 이 뭐 법원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법률과 또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거기에 신뢰성이라든가 불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면 확실한 근거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매우 위험한 거죠. 바로 며칠 전에 서부지법의 폭동 사태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에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압박 내지 만약에 파면 결정이 있을 경우에 그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원내 108석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여당을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 힘이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고 하면 헌법기관에 대한 이런 식의 무분별한 공격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예.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그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로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사법의 신뢰를 최대한 복원해주는 방향으로 논평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점을 견지하면서 논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혹시라도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그것에 불복하기 위한 어떤 밑자락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SNS는 지나치게 이례적일 정도로 그 건수가 많고 논란이 되고 있는 비중도 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지금 탄핵 심판의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 진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요. 절차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절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론조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요, 여야 지지율이 팽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두 쪽 다 오차 범위 내에 접전 양상을 띠면서 굉장히 좀 여야에 대한 설 민심은 엇갈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대변인님.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재명도 안 됩니다라는 그 민심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표현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사실은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제 반등을 해서 민주당과 거의 근접하거나 오차범위 내에 있어요. 일부 앞서는 조사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를 물어보면 정권 교체의 비율이 압도하지 못합니다. 방송 3사 조사에서는 공이 50%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50%라고 하는 숫자가 정권 교체라고 하는 단어는 인지적으로 교체, 즉 바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50% 가지고는 부족하고 55% 이상 되어야 그것이 대선 구도에서 유의미한 수치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는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자업자득인 측면이 크죠. 탄핵 이후에 한 달여 동안 전국을 주도했는데 그 사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오버랩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희구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당 지지율도 복원이 돼서 거의 근접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다른 데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난 한 달 동안 정치를 어떻게 해왔는가.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해온 정치적인 행보의 총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당 지지도부터 좀 여쭤보자면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 굉장히 좀 오차범위의 접전 양상을 띄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뭐 일단 추이 자체로는 민주당의 긴장 요인인 건 분명한데요. 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뭐 민주당의 폭주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로만 보는 것은 수치를 잘못 해석한 착시 현상이라고 봅니다. 실제 뭐 지지도는 뭐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각 개별 그 응답 요인들을 보면 보수의 응답이나 결집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뭐 반면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신빙성 문제라든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분명한 여론인 건 맞지만 반면 뭐 진보나 이 중도층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결집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민주당이 그만한 기대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을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보수의 위기론, 그러니까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일종의 학습 효과로서 보수가 이렇게 분열될 경우에는 괴멸된다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작동한 것이고 또 그러한 걸 자극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지만 과연 이게 전체 여론을 그대로 표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대통령의 기소되고 탄핵 심판 절차가 이제 곧 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조기 대선과 관련된 일정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양상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전체 여론조사의 중도층의 응답을 보면 여전히 뭐 탄핵에 대한 여론이 높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내는 체포의 집행 자체에 대한 찬성 여론이 훨씬 높고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또 차기 대선 후보의 적합도 선호도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의 정당 지지율만 놓고 뭐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어떤 결과로만 본다고 하면 아마 국민의힘은 이후 전개되는 어떤 국면이나 정치 상황에서 큰 패착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지지율, 뭐 정권 교체 비율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지만 일단 차기 대선 주자 그리고 정치인 선호도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도보다는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약간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만하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좀 도드라지긴 하지만 그 넘어서진 못하는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각각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지금 계속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월 26일에 결심을 하겠다라고 재판부가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3월 중순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럴 때 이재명 대표의 당선 무효형이 유지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내의 어떤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꾹꾹 눌러 담으려고 할 거다. 이게 이제 합리적인 예측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타천 거론되고 있는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이 가시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중의 상속을 논하는 것 같은 부적절함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장 먼저 내가 집을 서울로 옮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지금 그래프에도 나오고 있듯이 큰 반향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여권 지지층의 비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게 있습니다. 상중의 상속을 논하는 부적절함이 있지만 둘째도 내가 가업을 물려받겠다고 하고 셋째도 재산은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면은 결국에는 이제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큰아들도 입을 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아마 곧 오게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자타천 거론되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행보에 나서는 그런 상황들은 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그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게 언제쯤일지에 대해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대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적합도에 대한 응답은 진영 간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이 진영의 어떤 위기론으로 인해서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선 후보에 대한 것은 그냥 일흥 볼 수 있는 선호 투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 여러 후보들의 지지율 합산이
이라든가 개별 지지율의 경쟁력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직 결집이 이루어지거나 선거 국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도적 1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어떤 이 상황인 거지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걸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이 돼서 변론이 종결되고 아마 이 선고일이 확정되는 시점,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가셔야되는 시점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열릴 것이고 그즈음 형성되는 어떤 결집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지금 대선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뭐 정확하게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 뭐 아까 차기 후보까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죠.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는데 포용 통합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것이 명문 정당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힘을 합치는 모습이 과연 과정에 보였는데 지난 총선에 약간 분열의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이런 포용 얘기 나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번에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뭐 지난 9월에도 한번 이제 방문해서 예방을 하셨죠. 그때는 윤석열 정부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때입니다. 그때 정치 탄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었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 뭐 민주당 내 세력의 대표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직 민주당 이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또 어른으로서 뭐 조언을 하는 정도의 입장인 것이고요. 당연히 지금 원내 일당이고 대선 후보 뭐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또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포용과 통합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맞고 그것은 민주당 내 통합 포용 문제도 있지만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극단적으로 갈라진 국가적 어떤 분열과 갈등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주문의 요구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뭐 향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는데요. 뭐 일부 지금 민주당 내 어떤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건 뭐 당연히 어느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비상계엄 내란의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내부에 아무런 이견 없이 똘똘 뭉쳐서 지금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그 반사 효과로서 지지율 향상을 지금 이런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그거에 맞서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할 민주당이 지금 내부의 어떤 하자나 문제를 지적하면서 스스로를 대선 후보로서 차별화하는 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같이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향후 대선 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비판 이런 걸 수용하면서 당내 건강한 어떤 경쟁 구도를 만드는다는 데 있어서는 생각은 두 분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표면적으로는 포용과 통합의 메시지가 나오고 또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손을 맞잡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문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치욕을 느끼면서 민주당을 떠난 분들께 사과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준혁 의원 친명계죠. 뭐라고 합니까? 그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연일 친문 계열 인사들이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 힘이 우려스럽다. 공개적으로 비토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15일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그 집행유예 판결 때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인다라는 극언을 했던 최민희 의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이번에도 윤 대통령 파면 후 민주당과 나라를 이렇게 이끌 거야부터 내놓고 정직하게 시작하라 이렇게 일가를 했어요. 즉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겉으로 손을 맞잡았지만 물밑에서는 계속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이재명 대표는 작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85%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이른바 비명계는 15%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당내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로 압도적인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 비명계를 좀 포용할 법합니다. 그런데도 말 한마디를
그대로 넘기지 못해서 계속 대리전 형식으로 비판을 하고 비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화된다면은 그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태도를 많이 느끼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갈등에 대해서 아직은 좀 지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설 연휴 직후에 내일 국무회의를 개최를 하고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안건에 올릴 전망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시각도 나오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변인님. 일단 제2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 나름대로는 외환위기, 경제위기를 막아야 된다는 일념에서 나름 그 소신껏 구국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정작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은 탄핵소추 들어갈 수 있다고 사실상의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으로서는 정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은 내 소신이나 어떤 국가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사결정을 내가 고집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국정의 한 축인 여당과는 여전히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현실적인 안정을 위한 대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제2요구를 건의한 상황에서는 제2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것은 민주당이 자초한 바가 크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뭐라고 할 상황이 못 된다고 봅니다. 예, 행사를 한다면 7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민주당에서는 뭐 여당과 결탁이 의심된다. 벌써부터 날선 반응이 나오는데 또다시 행사를 한다면 탄핵 가능성은 또 얼마나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해서 탄핵 여부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이렇게 당연시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지만 벌써 7번째 지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고요. 일단 헌법 원칙상에도 그렇고 이 최상목 대행이 지금까지 공언해왔던 명분상에도 지금 맞지 않습니다.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헌적인 요소가 제거돼야 된다.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수정특검법안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위헌적 요소들이 대부분 제거됐습니다.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게 인지사건 관련 수사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 과거 특검법에 앞에 쭉 수사 대상 사건을 열거하고 그 외에 인지사건을 계속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지사건이라고 해서 무한정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위헌 요소라고 볼 수 없고요. 두 번째,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안이 그대로 반영된 특검법이라고 하면 합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합의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거부권 행사는 제한되어야 된다는 법원칙 그리고 그간 최상목 대행이 요구해왔던 이 조건의 실현 여부를 볼 때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의 민심의 향배와 또 윤 대통령의 재판까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